네, 공급 병목 현상이 만든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더 깔려 있습니다. 내년 투자에도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2022년 주식시장 전망 미리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일단 미국 시장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주간 기준으로는 2주째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이달 말까지 3,068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4개월 연속 내림세를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3,000선이 붕괴됐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안정감을 되찾고는 있지만 지난 2주 동안에 대한 어떤 반등은 뚜렷한 매수 주체의 등장이나 주도 업종에 대한 등장이 있었다기보다 조금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이 패닉셀이 나왔었던 것에 따른 이런 공백 현상이 시장의 자율 반등을 이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반등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그것이 추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현재 실적 시즌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흐름을 놓고 본다면 계속 이제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11월 중에 가동될 이 테이퍼링이 실제 가동됐을 때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에 대한 저항과 제약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위기 등이 오늘 코스피가 3,050선까지 접근한 이후에 조금 저항을 주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네네네. 광고가 나갈 때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봤었어요. 네네네. 우리 주식시장이 며칠간 올랐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한 5일 동안 네, 상승세는 그렇습니다. 유지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S&P도 사실상 5일 동안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5일 연속 반등하다가 지금 선물이 조금 하락센 거는 이게 하락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네네네.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네네. 지금 이 방향을 계속 상향으로 올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호재가 마땅한 게 없고 네, 그렇죠. 어닝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11월 달에 이 테이퍼링이 발표될 순간을 지금 보는 그런 눈치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미국 증시가 5일 상승, 우리도 5일 상승 중에 지금 조정. 같은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중국에 조금 더 방향을 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이제 다소 우려되는 것은 하반기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디커플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릴 때도 같이 쉬는 이런 커플링 동조화 현상이 네. 조금 심했었다라면은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은 탈동조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주었었던 부분은 예상외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선진 증시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신흥 시장의 투자 자산들은 많이 불안정해지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조 자체가 당분간 컨셉으로 지어져 있다라면은 조금은 선진 주요 증시와는 그 탄력, 그 추세에 대한 측면보다는 그 강도의 차이가 네. 미세하게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도 지금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어느덧 1,178원대까지 맞이 안정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제 환율이 바닥을 원화의 가치가 바닥을 본 건가? 아직까지 확신은 덜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속 시장은 조금은 미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커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조금 불안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펼쳐질 수도 있고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네. 57페이지 정도 되던데 네네네. 먼저 2022년의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방향을 바꿀 건가 그 점을 이제 가장 걱정들 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정점 통과 전까지 자산시장, 주식시장 내에서도 기회는 잠재되고 있다. 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병목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상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밸류체인 내에서 발생되는 병목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조금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이전 세계 경제는 일본과 유럽이 선진국병에 빠졌었고 미국 경제마저도 성장 동력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소비자를 시장에서는 찾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코드를 찾기 시작했었던 것이 바로 신흥국의 중산층이었었죠. 달러화 약세가 1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신흥국 경제에서는 투자의 붐이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들의 구매력이 강화됨이 이제 병목 현상을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이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경기 침체를 유발을 하게 되었었던 건데요. 네. 문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당시에도 공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 주체와 그리고 새로운 공급 주체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미국이 시행한 이 무역 분쟁, 중국에 대한 교육 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공급망에 대한 제약이 시작되었었던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1차적 반응은 글로벌 교육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실제적으로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각자 잘 살아보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 살자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이원화되는 경제 체제를 가져오게 되었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등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국경과 낙내가 단절되는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수요와 총공급의 실체는 여전히 다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왕래가 극단적으로 좁혀지게 되는 이 병력 현상이 발생되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인플레를 경험을 하게 된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금리를 우리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제는 물가가 억제되겠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 지금의 인플레가 유동성만으로 형성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가정해서 본다라면은 생각보다 강한 인플레는 제거가 될지 모르더라도 인플레라는 상수가 생각보다 오래 머물 수가 있게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입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금리의 상승 기간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물가와 연동되는 여러 산업 등의 영업 환경과 경영 환경 등이 상당히 영향을 오랫동안 받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야 이거 물가 오르는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갈 거야. 이런 어떤 순환적 측면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 투자 환경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주신 말씀에 사실은 그 주식시장을 읽어내는 핵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 이게 그렇습니다. 병목 현상이라고 지칭이 되고 물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단기에 그칠 것인가 장기로 갈 것인가? 이거는 단기다. 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고 뭐 백신을 맞고 이제 맞습니다. 활동이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장기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왜? 돈이 그냥 확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 돈이 총수요 쪽을 자극을 하게 때리게 되는데 네네네. 물량이 없는 측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류가 이동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맞습니다. 돈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플레 상승 압력은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거 98년,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미 정부와 재무부와 연준이 돈을 풀 때마다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주식시장은 그러고 보니까 한 4년, 6년 정도는 플랫하게 가더라. 네네.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오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그런 전망을 또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전혀 공급 과잉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야 등을 보게 되면 뭐 항공이라든지 운송, 항만 이런 부분 등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산업 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이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피하던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고 나서 보니까 요즘은 자동화다, AI다, 뭐 로봇 기술 이런 것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처럼 알게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 전까지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과 공급의 코스트 푸시 현상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시장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특징을 만들어낸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을 루트형 패턴이라고 제가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과거 한국은행 총재이셨던 이성태 총재가 이 용어를 처음 쓰셨었는데요. 네. 자료화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선형적인 의미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패턴상으로는 충격과 레벨업이 반복되는 수학기호 루트의 모습 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역시 충격 이후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경제 환경이 우리 산업의 시스템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예상되는 코스피에 대한 전망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박스권 전망 을 할 확률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역시 22년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하단을 2,850, 상단을 3,450으로 제한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이 변화와 비교해 봤을 때는 방향성은 약해질 거다. 그런데 그 안으로 우리가 안으로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수익률의 양극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심화 과정으로 심화 과정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당분간 박스권 장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여전히 높죠.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폭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다음에 추가적인 부진이 발생됐었던 사례는 드문 케이스였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올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수익률의 부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겠지만 본업에 대한 영향 측면보다는 오히려 우리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디커플링의 영향 등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는 다시 말해 20년도에 우리 원화의 가치가 더 저평가될 것이냐 아니면 복원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오히려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내년 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 얘기는 연말쯤 갔을 때 삼성전자를 투자하신다라면은 손해 확률은 상당히 조금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환율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 등이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우선 내년 같은 경우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슈 등이 많죠. 상반기에는 우리 선거가 있고 네. 하반기에는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중간 예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달러와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 등은 분명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실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로만 우리 원화의 가치가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점진적인 원화 가치의 절상 압력, 즉 내년 연말 기준으로 환율은 한 1,100원 정도 수렴한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를 우리 자산 시장과 맞물려서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충분히 투자 요인이 강한 위치에는 서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실적도 내년에 조금 환율 영향을 덕을 본다. 영향보다는 덕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결국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과 함께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즉 지금 여유자본들이 많다 보니까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자본들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올 한 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현재까지 집계된 거로는 대략 230조 정도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4분기에 조금 비경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래도 200조 원은 넘어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 우리 상장 기업들 최대 이익이었었던 시기가 18년도에 197조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상장 기업들은 최대 이익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거고, 문제는 내년에 물가가 우리 기업들에게 수익성을 악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매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익의 파이를 키우는 쪽일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높은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수요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익의 외형을 키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국내 증시가 이익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뒤로 후퇴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없다라는 전제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제가 환율 얘기도 해주셨지만 환율과 또 외국인의 수급도 많이 이제 네네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내년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업종,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 외국인 측면은 현재 지분율이 한 31% 정도입니다. 올해 가장 많았었던 시기가 한 35%까지 지분율이 늘었다가 이것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서 31% 수준인데, 그냥 적정한 수준의 보유 비중을 현재 외국인은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사야 될 이유를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더 사려면은 한국이 정말 특별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겠죠. 현재 외국인이 한국이 특별하게 느끼게 되는 거는 오징어 게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분이라든지 이쪽에서 정말 특별함을 느끼게 된다라면 지분율을 늘려가게 될 거고, 그래야만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와 연동되는 그 산업 등이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받게 될 것 같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항공과 철강, 화학, 경기 소비재에 해당되는, 그 이어서 내구재에 해당되는 분야 등이 바로 그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기가 내년 2, 3분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번 3천 시대를 열어주었었던 종목들,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IT 해당되는 이 고퍼 주식 등과 같은 성장 스타일의 종목들이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주목받게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금 플랫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업종도 업종이겠지만 우선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후 연초부터 조금 시장의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하고, 시장 내에서는 이런 차별화 양상이 심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 그래서 너무 그 급등하는 것들을 그 거리를 두기보다는 최대한 같이 호흡을 같이 하려 하는 투자의 방향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